노스롭사가 F-20 타이거샤크 개발에 10년간 12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단 한 대도 판매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항공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 사실 F-20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전투기였습니다. F-16과 비교했을 때 유지보수 시간이 15, 1시간대 33, 9시간으로 훨씬 효율적이었고 마하 2 이상의 속도와 분당 5만 피트 이상의 상승률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수출 정책 변화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 3대의 시제기만 제작된 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20 타이거샤크의 짧지만 인상적인 역사, 그리고 이 혁신적인 전투기가 실패하게 된 복잡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20 타이거샤크의 탄생 배경. 1950년대 중반, 노스롭사는 경량 초음속 전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전쟁의 공중전을 분석한 후 미래 전투기 시장의 니즈를 예측하여 단순하면서도 저렴한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F-5 시리즈는 저가의 유지 비용이 적은 전투기라는 개념으로 설계되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F-5 시리즈는 원래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의 초음속 전투기로서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1등급 우방국이 아닌 이 3등급 우방국들이 소련의 미기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직접적인 운용을 거부했지만 미국의 대외 전략에 따라 F-5는 1960년대 이후 20개국 이상의 우방국에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F-5AB와 F-5EF 계열기를 합쳐 200기가 넘는 수량을 보유했으며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대한항공의 조립 생산 모델인 KF-5EF 제공호 68대를 도입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초음속 제트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모든 부품을 국산화한 프로젝트로서 그 의미가 컸다. 그러나 1970년대 초 F-5N은 미기 22일에 대항하기 위해 성능이 대폭 개량된 버전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후속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무기체계의 순환주기는 대략 25년으로 전투기 한 대의 수명 주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모델 개발은 필연적이었다. 1977년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외교 정책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인권 정책과 무기 이전 제한을 추구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취임 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1977년 5월 19일 재래식 무기 양도 정책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나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특정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미국의 주력 전투기와 동급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은 한국과 같은 2급 동맹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당시 카터 행정부의 철군 정책과 인권 정책으로 안보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최신 F-16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결국 카터 행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F-16의 대한국 판매를 철회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노스롭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를 살 수 없게 된 2급 동맹국들을 위한 대안으로 F-5A 후속 모델인 F-5G 이후 F-20 타이거샤크로 재명명됨 이의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스롭은 F-5E 전반적인 성능을 강화하여 F-16의 경쟁 기종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F-5G로 명명되었으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에서 FA-18의 다음 번호인 F-20으로 지정되었습니다. F-20은 F-5E 비하의 60세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으며 F-5가 쌍발 엔진을 사용한 것과 달리 F-20은 단발 엔진을 채택했지만 엔진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노스롭의 전투기 개발 철학은 일관되게 경량화와 고성능, 그리고 비용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F-5 시리즈로 짭짤한 수익을 올린 노스롭은 이 철학을 F-20에도 적용했고 특히 F-5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던 대한민국과 대만 같은 국가에 F-20을 수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F-20 개발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비욘드 레인지 공대공 가시권 박 능력을 F-5E에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85년까지 F-16이 목표치 스페로우 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었던 반면 F-20은 이미 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F-20 타이거샤크는 노스롭의 철학과 시장 상황,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탄생한 전투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F-50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F-20의 혁신적 기술과 설계 특징. F-20 타이거 샤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적 혁신은 강력한 단일 엔진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F-5 시리즈에서 완전히 진화한 이 전투기는 당시 최첨단 기술을 담아 설계되었으며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F-20 타이거 샤크의 핵심은 단연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터보팬 엔진이었다. F5A가 초회대 추력 5,000파운드의 J85 엔진 2개를 사용한 것과 달리 F20은 단일 F404 엔진만으로도 13,000, 17,000파운드의 놀라운 추력을 발휘했다. 이는 F52 대비 최소 30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단일 엔진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F404 엔진은 당시 FA18 호넷에도 장착되었던 고성능 엔진으로 고신노해성과 강력한 성능을 함께 갖춘 뛰어난 엔진이었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이후 대한민국의 T-50 골든 이글과 스웨덴의 제스 39 그리펜 등 여러 현대 전투기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F-20은 이 강력한 엔진을 통해 마하 2, 1의 최대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외부에 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마하 1, 63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F-20은 37초 만에 긴급 발진해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전투기 중에서도 매우 빠른 반응 속도였다. F-20은 기체 구조에서도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복합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F-52 대비 기체 중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구조적 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F-50에는 현대 스텔스 전투기에서 볼 수 있는 전파 흡수성 구조재와 유사한 기술이 일부 적용되었습니다. 복합 소재의 활용은 단순히 무게 감량뿐만 아니라 기체의 내구성과 성능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F-20의 기체는 9까지의 고중력 가속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견고함은 고기동 공중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F-20은 F-52 대비 캐노피 구조를 50초 확장해 조종사의 시야를 크게 개선했으며 이는 공중전에서 중요한 상황 인식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기체 설계 과정에서 공기역학적 효율성도 개선되어 연료 효율성과 항속거리도 향상되었습니다. F-20 타이거 샤크의 또 다른 혁신적 요소는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입니다. 제네오럴 일렉트릭의 멀티모드 레이더를 탑재해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레이더는 당시 F-16A에 장착된 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다양한 모드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었다. 특히 F-50에는 초당 64만 8천 회까지 작동하는 고성능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비행 제어, 무기 시스템 관리, 항법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처리했다. 또한 허니웰사의 관성 항법 시스템과 제너럴 일렉트릭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조종사가 전투 중 필수적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다. F-20은 무장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문의 M39 20mm 기관포를 장착했고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85년 이전에는 F-16이 목표칠 스페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었던 반면 F-20은 이미 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AGM-84 하푼대함 미사일과 같은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F-20 타이거 샤크는 이러한 혁신적 기술과 설계 특징으로 인해 당시 F-16 파이팅 팔콘과 견줄만한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F-20은 일부 성능 영역에서는 F-16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유지보수 효율성과 운용비용 측면에서는 확실한 이점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F-20은 정책적, 정치적 이유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F-20 타이거 샤크 프로그램은 화려한 시작과 함께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인 비행 시험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두 번의 치명적인 사고는 결국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시험 비행 프로그램과 두 번의 비극. F-20 타이거 샤크는 1982년 8월 30일 역사적인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초기 시험 비행에서 F-20은 마하 2, 1의 최대 속도와 분당 5만 피트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긴급 출동 능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 명령 후 52초 만에 이륙 준비를 완료하고 2분 30초 만에 이륙 9,000피트 고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초기 시험 비행 프로그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노스롭은 이 전투기를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984년 9월 초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한 F-50은 서방 22개국을 순회하며 판매 촉진을 위한 시범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당시 F-20은 경량 전투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 10월 10일 대한민국 수원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F-20 프로그램에 첫 번째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오후 3시 10분경 시범 비행 중이던 F-20 타이거 샤크가 기지 서남쪽 논바닥으로 추락해 노스롭사의 수석 테스트 파일럿 데릴 코넬이 사망하고 약 900억 원 상당의 기체가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김인기 공군참모총장, 김영선 국회 국방위원장, 조중권 대한항공 회장 등 한미 관계자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도 참관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사고는 F-22 고속으로 수직 강화 비행을 하다가 지상 20여 미터 지점에서 기술을 제대로 돌리지 못해 발생했다. 사고 조사 결과 기체 결함이 아닌 급기동 중 조종사의 GLOC 고중력 상황에서의 의식 상실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한국군이 F-20 도입을 재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의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 1985년 5월 캐나다에서 두 번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파리 에어쇼를 앞두고 연습 비행 중이던 F-20 CJ 2호기가 또다시 추락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노스롭의 테스트 파일럿 데이비드 반스 또는 바렌가 사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사고 역시 첫 번째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G-위치 이탈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원인으로 두 명의 숙련된 테스트 파일럿이 연이어 사망한 것은 F-20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두 사고 모두 설계상의 결함과는 무관했지만 연이은 인명사고로 F-20은 과부 제조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제기 중 두 대가 추락하면서 F-20 프로그램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두 번의 치명적인 사고는 F-20 프로그램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F-20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일부에서는 노스롭의 제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까지 형성되었습니다. 노스롭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작된 시제기 2대를 모두 잃고 시험 조종사 2명이 순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제 3호기 제작을 발표하고 전설적인 조종사 척 예거를 홍보 모델로 영입하는 등 끝까지 F-20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F-20의 운명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986년까지 총 1,600회의 비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사고로 인한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1800년 11월 17일 노스롭은 F-20 프로그램의 공식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고의 여파는 국제방산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고 이후 F-20 도입 계획을 포기했고 대만 역시 F-20 구매를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의 비극적인 사고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F-20 타이거 샤크가 시장에서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노스롭과 한국 간에는 계약 문제로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스롭은 한국이 F-20을 채택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비난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F-20 프로그램의 실패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F-20 타이거 샤크는 비운의 전투기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두 번의 사고는 이 혁신적인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경쟁력을 잃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F-20 타이거 샤크의 숫자가 영원히 3대로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F-20 타이거 샤크의 미래는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무기 수출 제한 정책이 레이건 행정부에서 완전히 뒤집히면서 F-20이 목표로 했던 시장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행정부와 F-20의 운명.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카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81년 12월 29일 레이건은 미국 기업들에게 소련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도 체결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대소련 정책은 무기 수출 규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미국의 주력 전투기와 동급 전투기를 일부 국가에만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심지어 F-16을 2급 동맹국에 수출할 때도 원래의 고성능 F-100 엔진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J79 엔진을 장착한 버전 F16, 79만 허가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고 F16의 해외 판매를 전면 허용했다. 이는 F22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정이었다. F20은 원래 F16을 구매할 수 없는 2급 동맹국을 위한 대안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1985년까지 2배로 증가했고 연구개발비도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첫째가 되든 적어도 동등한 위치가 되겠다는 소련의 강박관념을 이용해 소련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F-20 개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대만에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의식한 미국 정부의 판매 금지로 대만은 F-50을 도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만은 미국 업체의 지원을 받아 경국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대만 판매가 무산된 것은 F-20 프로그램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특히 F-20은 대만과 같은 특수한 안보 상황을 위해 개발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 고객을 잃은 것은 프로그램 전체의 경제성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시범 비행 중 추락사고로 인해 F-20 도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F-20은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 거부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노스롭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저항했지만 당연히 패소했고 미국 내에서도 쓰레기를 내다 팔려고 하는데 당연히 안 사는 것을 소송거는 최악의 도둑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스롭의 마지막 희망은 미 공군이 F-20을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미 공군은 랜드와 CBO를 통해 F-16과 F-20 중 어떤 항공기를 선택할지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은 처음부터 F-20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F-5가 개량형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미 F-16이 대량으로 운용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기 도입은 단순히 성능과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기왕이면 미 공군이 대량으로 운용 중인 F-16을 같이 쓰는 게 여러모로 훨씬 이점이 있다는 실용적 판단이 F-20을 외면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부품 공유와 교육 시스템 측면에서 F-16은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1980년 1월 17일 노스롭은 F-20 타이거 샤크 프로그램의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출 정책 변화와 두 차례의 추락 사고 그리고 미 공군의 불수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F-20의 종료 후 노스롭은 B-2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회사의 수장이었던 토마스 빅터 존스가 1989년 은퇴하면서 F-20 프로젝트는 완전히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F-20 타이거 샤크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수출 정책 변화는 F-20이 목표로 했던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이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F-20이 상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20에 적용된 기술적 혁신들은 이후 다른 항공기 개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현대 전투기 설계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잊혀진 전투기의 유산, F-20이 남긴 기술적 영향.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F-20 타이거 샤크의 유산은 현대 전투기 기술 발전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 3대만 생산되고 단 한 대만 살아남은 이 전투기가 남긴 기술적 족적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F-22의 개발 철학인 단순하면서도 고성능이라는 개념은 이후 여러 경량 전투기 개발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F-5B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F-20 도입이 무산된 후 자체 항공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 T-50과 FA-50이 탄생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F-25의 기술적 개념들은 한국의 국산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단일 엔진 전투기의 효율성과 소형 기체에서 최대 성능을 끌어내는 방식은 T-50 골든이글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F-20의 DNA는 21세기에 개발된 현대 전투기에 간접적으로 이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F-22의 설계 철학은 인도의 테자스, 대만의 경국 등 여러 국가의 경량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모두 F-20과 마찬가지로 비용 효율성과 높은 성능을 동시에 추구했다. F-20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노스롭은 이 프로젝트에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를
다른 항공기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F-20 개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은 이후 노스롭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F-20에 적용된 복합 소재 활용 기술과 항공전자 시스템 통합 경험은 노스롭의 미래 항공기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F-52의 설계 과정에서 개발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은 이후 노스롭의 모든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에 표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F-20 프로젝트는 노스롭에게 전투기 시장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는 이후 F-23, YF-23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반영되었고, 특히 실패한 YF-23 이후 노스롭이 보잉과 합병하여 더욱 강력한 글로벌 방위 산업체로 거듭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F-20에 장착된 F-404 엔진은 이후 여러 현대 전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F-20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F-414 등으로 발전했으며 현재까지도 관리와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은 F-20이 선택한 엔진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F-20에 적용된 레이더 기술 역시 현대 전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F-20에 장착된 레이더는 당시로서는 매우 첨단이었으며 이는 후속 전투기의 레이더 개발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F-20의 레이더 기술은 이후 능동 전자식 주사 배열 레이더 개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F-20은 그 운명에서 알 수 있듯이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실패한 전투기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오히려 F-20에 적용된 많은 기술적 혁신은 현대 전투기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F-20이 망한 덕분에 한국이 미래 전투기 개발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말처럼 F-22의 실패는 다른 국가들의 독자적 전투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F-20이 가지고 있던 DNA는 21세기 전투기에 이식되어 오늘날까지도 세계 각국의 공군력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20 타이거 샤크를 조종했던 조종사들의 실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투기의 진정한 가치는 스펙시트나 마케팅 자료가 아닌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들의 경험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평가됩니다. F-20 타이거 샤크가 생산 라인에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기를 실제로 조종해본 파일럿들의 증언은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파일럿들이 말하는 F-22의 실제 성능, 음속 장벽을 최초로 돌파한 전설적인 테스트 파일럿청 예거는 F-20 타이거 샤크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F-20의 신뢰성, 안정성,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F-20 프로그램이 취소된 이후에도 예거가 계속해서 이 전투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차원의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평가였음을 시사한다. 예거는 노스롭이 F-20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일 때 홍보 모델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명성은 F-20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두 번의 치명적인 사고와 정책적 변화로 인한 프로그램의 종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F-20을 시험 비행했던 파일럿들은 이 전투기의 놀라운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크램블 긴급 출동 능력은 당시 어떤 전투기보다 뛰어났다. F-20은 명령 직후 불과 52초 만에 이륙 준비를 완료하고 스크램블 기준 2분 30초 만에 29,000피트 고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상승 능력은 방공 임무에서 결정적인 이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파일럿들은 또한 F-20의 기동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F-20은 수평면과 수직면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기동 성능을 보였고 당시 소련의 어떤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더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F-22의 시험 비행 프로그램에서 숙련된 테스트 파일럿 2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기체 결함이 아닌 GLOC 고중력 상황에서의 의식 상실이 원인이었지만 이 사고들은 F-20의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습니다. F-20의 조종 특성은 얼핏 보기에는 기존 F-5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라이딩 엣지 익스텐드가 더 커지고 무게중심 위치가 변경되어 기체가 세로축 방향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불안정성은 F-16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해 F-20은 당시 F-15나 FA-18 등에 사용된 조종성 향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비록 F-16의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만큼 발전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스템은 F-20이 뛰어난 조종 특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F-20은 2톤의 경량 기체의 강력한 엔진 성능을 결합해 로켓처럼 상승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속 기동 시에도 안정적인 조종 특성을 유지했으며 대부분의 소련 전투기와의 교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F-20에 대한 평가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한 한국 공군 관계자는 F-50이 추락하는 것을 본 후 이거 봐, 뛰어봤자 벼룩이랬지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F-6이 F-5의 개량형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F-20은 전반적으로 조종사들에게 호평을 받은 전투기였습니다. 특히 F-52에 비하해 60도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였고 단일 엔진 설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추력과 가속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요인과 불운한 사고들로 인해 파일럿들이 인정한 이 우수한 성능은 결국 전투기 시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이 전투기의 진정한 성능과 가치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